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강원도 인제에 또 나와 있는데요, 오프로드 행사들이 요즘에 줄을 잇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되게 기대가 되는 날인데, 기아 타스만 이 차를 타보는 날이거든요. 이 차 함께 타보면서 어떤 느낌을 전달해 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타스만을 타고 본격적으로 주행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달려볼 코스가 바로 오늘 가장 궁금했던 오프로드 코스를 먼저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진짜 되게 본격적인 오프로드 코스로 꾸며져 있다 보니까 4L 모드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N단에 넣어야겠죠. 4L 모드로 이렇게 바꿔서 조금만 기다려주면은 트랜스퍼 케이스가 저렇게 바뀌어 있는 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이제 터레인 모드가 오토 모드가 사라지고 머드, 샌드, 락 세 가지 모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이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오프로드를 한번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아는 지금 이런 본격적인 오프로드 코스를 달릴 수 있는 차를 처음으로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구심들이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는 이 오프로드 코스 한번 봅시다. 야, 첫 번째 코스는 일단 가볍게 출발해야 되는 게 국룰인데, 여기는 워터 크로싱이라 그래가지고 물이 있는 코스로 들어가네요. 와,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진흙탕에 물이 가득 고여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다 보면은 바닥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 일단 지나가면서 느껴지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래다가 자갈을 많이 깔아놨네. 이게 머드가 되지 않게는 깔아놨는데, 앞에 막상 차 가는 거 보면은 중간중간 차가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 움푹움푹 파여있는 구간이 많거든요. 여기 지금 50cm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생각보다 깊이 들어갑니다. 범퍼가 잠길 정도로 깊이 들어가요. 오기 전에 제가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타스만의 도강 높이가 생각보다 되게 본격적이더라고요. 도강 스펙을 살펴보니까 800mm였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X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타이어 사이즈를 키우고, 그리고 차고 높이를 높이다 보니까 이 도강 높이가 그것보다 더 높은 한 850mm 이상 정도는 되는 스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본격적으로 강을 건널 수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난하게 지나왔고요. 다음 코스는 이제 언덕을 지나가는 코스인데, 이게 타스만이 지금 휠베이스 길이가 3270mm나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뭐 입사각, 진출각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올라간 상태에서 배가 안 닿을까? 안 닿습니다. 그리고 앞에 안 부딪힐까? 안 부딪힙니다. 물론 설계를 잘했겠지만 이거 생각보다 꽤 본격적인 언덕이었는데 쉽게 넘어갑니다. 시작부터 이 정도의 코스를 지나가게 구성을 해놨다는 거는 자신감이 있다는 건데, 제가 오기 전에도 연구원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차에 대한 오프로드 코스 주파 능력에 대해서 꽤 자신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지금 이것 봐, 이 구간이 진짜 엄청 깊다. 팔 뻗으면 물 닿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카메라 달아서 이따 보일 것 같아. 그리고 지금 한쪽만 깊이 파여있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오프로드 차들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휠 트래블이라 그래요. 뒷바퀴나 앞바퀴의 양쪽 바퀴가 서로 얼마 다른 높이로 움직여지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하체의 유연성을 가지면서 저렇게 지나가는 거, 저렇게 이게 이제 오프로드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성능이 되는 건데, 지금 언덕 코스 플러스 휠 트래블까지 경험할 수 있는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프로드 차들,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이 전자장비의 도움들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스만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화면을 띄워줘가지고 그래픽으로 내가 각도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바퀴의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 오일 압력, 배터리 전압, 변속기 온도까지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혹시 이 4L 모드로 갈 때는 변속기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충분히 제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코스를 지나갈 때 차의 상태가 어떤지, 심지어 오른쪽으로 한번 넘겼을 때는 이 바닥면의 상태가 어떤지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를 갈 때는 지면 중에 가장 예쁜 부분을 밟고 지나가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지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스만이 가진 오프로드 잠재력을 가장 잘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X 프로 트림인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장비들은 큰 건 없습니다. 이런 오프로드 장비들 몇 개랑 가장 중요한 거는 타이어가 이제 H 타이어가 끼워져 있다는 건데, 이런 점들로 하여금 이 차가 본격적으로 오프로드를 달릴 때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런 코스를
자주 돌아다니시는 분이다 하시면은 엑스프로 트림을 고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레임 바디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도 생각보다 안 드러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달릴 때 프레임과 캐빈 사이에 두두둑 하는 그런 좀 불쾌한 진동들이 있게 마련인데 지금 의외로 느껴지지 않아요. 물론 온로드 주행할 때 느껴지는 점들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일단 오프로드 코스에서는 전반적인 차체의 강성이나 그런 불쾌한 감각들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점들은 처음 오프로드 차를 만드는 이 기아가 보여준 차의 능력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오프로드장의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수중 도하 코스거든요. 아까 들어갔던 흙탕물과는 약간 다르게 더 본격적이거든요. 여러분들 차 타고 이렇게 물길을 따라 달려본 적 있으세요? 이런 데 들어오니까 이 앞차 뒷바퀴에 튀기는 물방울 같은 거 보면서 타이어가 배수 능력이 얼마 되는지도 보이고 참 신기한 경험들을 이렇게 하게 되네. 지금 보세요. 위에 뒤에 범퍼 거의 물 다 잠겨요 지금. 이거 지금 말이 안 돼. 와, 바퀴 중간 이상 충분히 차잖아요 지금. 와, 이거 길 지나갈 때 물에 막 첨벙첨벙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어. 이거. 그래, 자, 지금 지나가는 구간은 머드 구간입니다. 바닥에 상당히 많이 질러져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사실 브랜드 입장에서는 중간에 멈췄을 때 찌려봅니다. 한번 멈출 겁니다. 멈췄다가 강하게 밟고 탈출하자면은 쉽다. 너무 쉽네요. 이런 머드 구간 정도는 쉽게 지나가야지 이제 오프로드 차라고 할 수 있지. 야, 타스만이 지금 보여준 능력들 상당히 인상적인데, 자, 그래, 여기까지는 이제 차의 하드웨어적인 성능, 차를 만들 때 조금 더 밀폐를 시켜놓고 조금 더 차고를 높여놓고 하면은 갈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가는 코스들은 본격적인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차들이 아니라면은 가기 힘든 코스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륜 구동 시스템, 그리고 차체의 안정성, 그리고 차체의 단단함,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뤄야지 빠져나갈 수 있는 코스이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지나가는지 봅시다. 이번에 들어오는 코스, 범피 코스. 여기가 오프로드 차들의 약간 지옥 같은 그런 코스거든요. 봅시다. 이 코스를 지나갈 때는 저렇게 두 바퀴가 떠요. 여기 주최 측에서는 이 디퍼런셜 락 기능을 키라 그랬는데 전 일부러 첫 번째 코스는 한번 안 키고 지나가 볼 겁니다. 이 차가 자동적으로 얼마나 디퍼런셜 락을 잘 작동시키는지 한번 중간에 멈췄다가 출발. 안 돼. 오케이. 디퍼런셜 락은 켜야 됩니다. 디퍼런셜 락 켜고 가보겠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디퍼런셜 락 기능이 있다는 게 신기해. 기아가 만든 차가 디퍼런셜 락 기능을 넣어놨다는 거. 처음에 올라갈 때 제가 일부러 디퍼런셜 락을 안 켜놨던 거는 뭐냐면은 이 AWD 시스템을 정말 잘 만드는 본격적인 오프로드 차들은 이런 시스템을 자동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 디퍼런셜 락 기능을 켜놓지 않더라도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타스만은 아무래도 그런 본격적인 오프로드 차들보다 조금은 저렴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번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은 있다. 하지만 이런 것도 기계를 조작하는 맛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뭐 큰 단점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자, 그리고 이번에 지나갈 코스는 사이드 힐, 그러니까 사면 코스를 지나가는 건데 이 타스만이 가진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픽업 트럭이라는 카테고리가 아무래도 프레임 바디고 차체가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면 코스에서 이 경사도가 높아졌을 때 옆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많이 기울어뜨릴 겁니다. 이 기아 측에서 만들어 오는 사면 중에 가장 극한으로 가볼 거야. 우와, 이 정도면 거의 30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와, 여기 보이세요? 계기판이 지금 25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면 코스를 지나갈 수 있는 경사 각도가 28도가 좀 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주하는 차들의 경사면 성능이 30도, 35도 정도가 정말 맥시멈이거든요. 아까 경험해 본 거는 진짜 차가 옆으로 붙어가더라고. 그런 거 상상했을 때는 이 정도 이상의 경사면을 차로 갈 일이 있나 싶을 정도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일단 통과. 자, 이번 코스는 이제 대망의 어필 구간입니다. 아마 사면 코스를 저렇게 대담하게 가실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지만 이런 언덕배기를 지나가시는 분들은 의외로 꽤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차의 등판 능력이 30도를 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 경사도로 올라가기 전에 이번에 사용해볼 기능이 또 하나 있는데, 이 4L 모드로 들어왔을 때는 이 여기 옆에 있는 X트랙이라는 모드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멈춘 상태에서 누르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5단계로 조절
조절이 돼가지고 한 단계당 2km씩, 그러니까 오프로드 상태의 크루즈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단계에서 2단계 정도로 설정해 놓은 다음에 그냥 차가 혼자 가도록 스티어링만 조작해주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가봅시다. 이 엑스트랙 모드를 켜놨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요, 내가 굳이 RPM이나 이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언덕을 만났을 때, 이 아래로 내려가는 코스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험로 코스들을 만났을 때 차가 이 지형을 감지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가준다는 건데, 지금 앞에 보세요. 이거 앞에 봐. 이거 벽이라니까. 진짜 이렇게 이게 벽이야. 이렇게 아까 밖에서 봤을 때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앞에 각도를 계산해가지고 RPM 맞춰서 스스로 올라가주죠. 지금 올라가는 이 각도 보세요. 봐봐, 이거 20도밖에 안 돼. 지금 내가 올라가는 코스가 20도, 23도밖에 안 된다니까? 내가 지금 마주하는 광경은 저 하늘인데 이게 막상 경험해보면 23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어? 이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오프로드랑 실제로 그 보여지는 각도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각도가 어마어마한 곳을 내려갈 때가 특히 더 문제인데, 이게 오프로드 능력이 얼마 안 되는 차들을 탈 때 있잖아요. 앞으로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냥 쭉 미끄러집니다. 봐봐. 근데 지금 이 차는 이 미끄러지는 거를 감지를 해줘가지고 엑스트랙 모드로 갔을 때 스스로 다 조정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프로드 코스를 너무나 편안하게 지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차가 여러분 바디온 프레임 차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트럭 느낌이 고스란히 나냐? 그러면은 사실 오프로드 성능이 아무리 좋더라도 일상적으로 타기에 불편하다 보니까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들거든요. 지금부터는 온로드로 올라가가지고 이 차의 본격적인 주행 성능, 일상에서의 느낌들이 어떤지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타스만을 타고 도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온로드 시승이에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타스만을 타는 환경은 이런 일반적인 도로가 대부분의 상황이겠죠. 한 90% 이상을 차지할까요? 그래서 사실 픽업 트럭이고 오프로드 성능을 아주 강조한 차지만 이런 온로드 성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옮겨 탄 차는 타스만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익스트림 라인업입니다. 엑스프로는 조금 더 오프로드에 특화되어 있는 차였고, 이 차는 온로드 성향을 더 띠고 있는 차겠죠. 왜냐하면 타이어가 AT 타이어가 아니라 일반 도로용 타이어를 끼고 있기 때문인데, 일단 이 차를 타고 도로 위로 올라왔을 때 처음 느껴지는 이런 감각들은 전반적으로 그냥 일반 SUV 타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상당히 많이 정제가 잘 되어 있고, 이 차 지금 길이가 5.4m에 다다르는 굉장히 커다란 차인데도 불구하고 차를 탈 때 그렇게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차를 이 밖에서 봤을 때는 이 앞코도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고 뒤로도 굉장히 길게 뻗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볼 때와 탈 때의 느낌은 이게 상당히 다릅니다. 자, 처음 말씀드릴 거는 이 차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 얘기 먼저 해야겠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은 2.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은 281마력 그리고 43kgm를 발휘하는 토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이 정도 차급의 크기에 2.5리터 엔진 4기통 엔진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이 엔진을 일찍이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엔진 사실은 스팅어에 들어갔던 그 300마력짜리 엔진이랑 같은 거거든요. 이 후륜구동을 대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되게 잘 만들어 놓은 4기통 엔진이기 때문에 사실 출력을 더 끌어올릴 수도 있었지만, 트럭이기 때문에 토크 쪽에 조금 더 치중을 시켜놔서 만들어 놓은 그런 엔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달릴 때 가속 페달을 쭉 밟으면은 뜬 것보다 잘 나가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차가 충분히 잘 뻗어나가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엔진의 질감 같은 것들도 뭐 말할 나위가 없어요. 사실 요즘에 현대 기아차가 만드는 이 4기통 엔진들의 질감이나 소음 측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RPM을 높여나가는 상황, 그리고 아이들링 상황, 처음에 시동을 거는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상당히 조용해요. 지금 이렇게 달리는 상황에서도 RPM 1700, 일부러 RPM을 좀 띄어서 한 3000rpm 정도를 맞춰 보더라도 엔진은 괜찮습니다. 엔진룸 격벽을 뚫고 캐빈으로 넘어오는 이런 엔진 음색 같은 것들도 괜찮고요. 전반적으로 엔진에 관련해서 이 진동, 질감, 소음 측면에서 나무랄 때는
전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 소음이 나온 김에 전반적인 이 MVH 성능 같은 것들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픽업 트럭에서 기대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승용차나 우리가 타는 일반적인 SUV들이랑 비교했을 때 분명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음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뭐 구를 때 이런 노면 소음 같은 것들, 그리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풍절음 같은 것들도 분명히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그런 차들 대비해서. 근데 이 수준이라는 게 픽업 트럭에서 경험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지금 이 타스만이 가지고 있는 MVH, 이 소음 방면에서의 전반적인 성능은 그런 일상적인 차들에 많이 다가가 있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차를 타러 오기 전에 다른 픽업 트럭이나 좀 미국산 차들을 많이 경험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들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차의 소음 수준, 풍절음, 그리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 지금 이중접합 차음유리도 썼고, 그리고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것들도 좀 상상 이상이에요. 의례적으로 우리가 픽업 트럭을 탈 때는 이렇게 잔잔하게 얘기를 해서는 이게 잘 전달이 안 될 정도의 수준들이 많았고, 그리고 약간 일정 부분은 소음 측면에서 포기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스만은 이렇게 각진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소음 측면에서 이런 대책들이 잘 마감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승차감 관련해서 얘기를 좀 넘어가자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서스펜션 구조부터가 사실 승차감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일단 바디온 프레임 구조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앞에 서스펜션은 WC-본 구조를 사용했지만 뒤에 서스펜션은 리지드 엑셀, 그 중에서도 판스프링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판스프링이라고 하면 어떤 승차감을 상상하세요? 포터나 봉고의 승차감을 상상하기 마련이잖아요. 원래는 그게 맞아요. 사실 트럭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은 적재물을 얼마나 많이 실을 수 있고 차가 얼마나 하중을 많이 견딜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승차감 측면에서는 포기하는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타스만이 처음 나왔을 때 뒤쪽에 리지드 엑셀, 그 중에서도 판스프링을 썼다 그랬을 때는 이거 이 적재물 때문에 많은 부분 승차감을 포기한 것들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막상 지금 탈 때는 무게가 자꾸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전반적인 하체의 세팅 자체가 되게 트럭 같지 않게 부드럽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적인 길들을 지나갈 때 마주하는 요철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히 만족스러운 거는 이 앞쪽 서스펜션의 감각인데, 어떤 충격을 처음 마주했을 때 충격을 뿜뻑하고 먹어줘요. 잔진동들도 정말 잘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 방지턱 같은 것들을 넘어갈 때도 느낌이 상당히 좋았는데, 뿜뻑하고 넘어간 다음에 이제 문제는 저 뒤쪽에 판스프링이잖아요. 앞쪽 서스펜션의 좋은 승차감이랑 딱 대비돼가지고 더 도드라지게 나쁜 승차감이 돋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판스프링을 썼는데 이게 승차감 나쁘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노면의 요철들이 퍽퍽하고 들어올 때 이게 의외로 충격을 잘 먹어줘요. 이게 진짜 신기한데, 분명히 전반적으로 충격이 퉁탕퉁탕하고 들어올 때 느껴지는 감각들은 프레임바디의 느낌이 좀 느껴지고, 이 서스펜션이 충분히 그 노면의 충격들을 머금어주지 못했을 때 되게 두둑둑하고 불쾌한 진동들을 만들어내기 마련인데, 이 서스펜션에서 1차적으로 충격들을 잘 머금어주기 때문에 프레임바디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불쾌한 잔진동까지도 잘 먹어주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승차감 차원에서는 정말 이 프레임바디 자체를 가지고 있는 차의 세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기아가 생각보다 묘수를 잘 뒀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프레임바디의 단점들이 이제 드러나냐, 이런 부분들도 본격적으로 좀 궁금하실 텐데, 이거는 단언컨대 정말 잘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던 프레임바디 차들이 승차감이 정말 별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프레임바디를 잘 세팅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미국 차들과 비교했을 때 몇 세대나 좀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타스만으로 넘어와서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타스만이 극복해야 될 문제들은, 처음 승차감은 괜찮다면은 앞으로 내구성 측면에서도 충분히 잘 이겨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부터 설명해 드려야 될 거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타스만이 오프로드 성능, 그리고 일상적인 주행에서의 편안한 감각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한 세팅들로 하여금 고속주행 상황이나 이렇게 와인딩을 돌아나거나 하는 코더링 상황에서의 성능을 약간 포기한 것들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세팅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이거는 트레이드 인, 트레이드 아웃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팅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속 상황에서 그냥 직진할 때는 상당히 괜찮아요. 이 차가 아무래도 큰 호주나 그런 시장에서의 판매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직진으로 멀리 뻗어나가는 길에서는 편안합니다.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휠베이스도 3270mm나 되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데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면은 이 코너링을 돌아 나갈 때 이게 차가 롤링이 너무 심하게 발생해요. 차가 길잖아요. 그래서 뭐 앞뒤 바퀴가 제때제때 못 따라오는 느낌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단점이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은데 차체가 너무 많이 기울어. 그래가지고 프레임 바디 위에 캐빈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약간 든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게 이렇게 직진하는 상황에서 그냥 툭툭툭툭 이렇게 흔들었을 때 이 위에 캐빈이 찌우뚱 이래. 이게 내가 타고 있을 때 진짜 노골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한 번만 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하면은 불안할 정도로 이렇게 엄청 기우뚱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차선 변경하거나 할 때 고속 상황에서 쭉 가속하고 차선 변경을 급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정감을 막 크게 잃는 건 아닌데 차가 너무 많이 기울어 불안하다는 거지. 이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호주나 그런 데로 수출을 할 때 무스 테스트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차 자체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고, 휠베이스가 너무 길기 때문에 뒷바퀴가 바로바로 못 따라오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무게중심이 높은데 하체가 그만큼 못 받쳐주기 때문에 고속 상황에서의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차를 탈 때의 평가하는 그런 기준, 얼마나 코너링을 잘 돌아나가는지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트럭은 트럭이다. 일상적인 주행에서 너무 속도를 높이지 말고 안전주행, 좀 방어운전 같은 것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인정을 할 수 있는 게 이 차의 가격대나 전반적인 컨셉트를 생각했을 때 큰 단점이라고 꼽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가격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후륜구동 버전 같은 경우에는 3,750만원의 가격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와, 3,750만원. 진짜 상상도 못했던 가격표인데, 이 4륜구동 버전 같은 경우에도 4천만원대 초반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차의 가격표가 진짜 절대적인 기준에서 이제 이 픽업 트럭 시장까지 다 평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타스만에 넣고 싶은 옵션들을 싹 다 집어넣었을 때 실제적으로 많이 팔릴 만한 구성은 한 4,700만원 수준에서 5천만원 언더로 딱 꺾이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경쟁차들이 이제 딱 중형 SUV들, 그러니까 산타페 아니면 소렌토 이런 차들이 딱 꼽힐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픽업 트럭의 활용도가 조금 더 필요해. 그리고 오프로드를 조금 더 잘 가는 차가 필요해. 그리고 레저를 즐겨.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 시장에 대안이 없어요. 우리가 KGM의 무쏘 칸이나 이런 차들을 경쟁차로 꼽으려고 해봤지만 그 차들 탈 때는 이렇게 세련된 느낌들을 전해주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산 픽업 트럭이 보이는데, 포드 레인저 그리고 쉐보레의 콜로라도 같은 차들도 눈에 보이지만 그 차들은 얼마 전에 신차를 출시하면서 가격을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차와의 가격 차이가 한 2-3천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는 진짜 타스만이 혼자만 있는 새로운 시장에 뚝 떨어졌다. 그리고 그 시장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원하고 있던 시장이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나라가 워낙 험한 상황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뭐 산불도 났었고, 그리고 서울시 한복판에서도 강남시 이렇게 침수되는 여건들도 많이 있었고, 차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언제나 안전할 수 있다. 그리고 타스만이 실제로 보여준 이 온로드 성향들이 실제로 꽤 온로드에서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구성들이었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꽤 간지러운 부분으로 가지고 있었던 차종이 드디어 시장에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 타스만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